관절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관절 건강에 대한 재미있는 운동부터 관절염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인공관절 로봇 수술에 대한 내용까지 정말 1시간 꽉꽉 채워서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1교시 강의를 진행해 주실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김만수 교수님을 우리 어르신들의 힘찬 박수로 앞쪽으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형외과에서 무릎을 전공하고 있고, 예, 김만수라고 합니다. 이제 근무한 지는 벌써 한 6년 이상이 됐고요. 교수로 근무한 지는 6년 이상이 됐고, 레지던 때부터 계속 서울 성모에 있었어가지고 사실 서울 성모에서 생활한 지는 이제 벌써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가 아까 그 진행자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10월 12일이 관절염의 날이라고 했는데 전 그런 날이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사실은 오늘 처음 알게 되었네요. 오늘 제목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관절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어머님과 아버님들이 노년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젊으셔가지고 사실 이 강의를 듣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나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힘드신 부분이 있으면 서울성모병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렇죠? 한번 잘 방문해 주셔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진료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퇴행성 관절염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왜 생기고 그거에 따른 증상이 어떻고 일반적인 치료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뒤에 계신 더 훌륭하신 김중일 교수님께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수술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아마 어머님도 아버님들도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제 환자 중에 거의 80% 이상도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이시고 제가 보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의 평균 연령은 대부분 65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젊은 분들을 볼 기회는 잘 없습니다. 보면.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노령화 속도가 1등이고 증가 속도도 1등이거든요. 그래서 2030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대 수명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을 걸로 기대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때 2030년에 기대된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의 88세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사시려면 무릎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같이 가는 동반자처럼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점점 기대 수명이나 평균 연령이 늘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동반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은 뭐 어머님도 잘 아버님도 잘 아시겠지만 죽고 살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암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요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질과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무릎 아파서 힘들면 걷지도 잘 못하고 걷지 못하면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걸을 때마다 아프고 하면 생활하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워 있다 보면 또 살찌게 되고 살찌게 되면 더 못 걷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치료되지 않는 관절염 같은 경우는 기대 염형 단축의 원인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옛날 자료기는 한데 성인이 활동이 제한되는 원인의 1등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뇌졸중 아주 심각한데 이거보다도 오히려 활동 제한이 많이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무릎을 저희가 실제로 열어보면 이런 형태로 있거든요. 이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이라고 있는데 이 연골이 사실은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뼈의 옷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빨개 벗겨지는 거, 그러니까 뭐 연골이 닳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설명을 보시면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의 퇴행성 변화 및 마모로 인해서 관절에 통증이 생기고 또 붓고 변형이 생기고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은 오다리 변형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변형이 생기는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골 같은 경우는 매끈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연골이 마모되고 모양도 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고 무릎에는 어떻게 보면 무릎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움직임을 좀 부드럽게 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활압맥이라는 구조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적절하게 뭐 물도 만들어내고 필요한 물들도 만들어내면서 무릎을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도 이제 염증 소견이 심해지게 되면 여기서 나쁜 물질도 나오고 이제 무릎이 붓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 게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 결국 모두가 겪어야 되는 질환이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60대 이상의 대부분 성인에서는 거의 절반 정도는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심하나 심하지 않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질환이고 뭐 예전 자료긴 하지만 세계 인구의 6분의 1, 우리나라에서는 45세 이상에서는 5분의 1이고 60대 이상에는 거의 절반, 여성분들은 거의 3분의 2 정도가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절염은 잘 아시겠지만 퇴행성 관절염하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뭐 노화나 비만, 지속적으로 무릎을 많이 사용하고 뭐 어렸을 때 흔히 얘기해서 젊었을 때 무릎을 막 쓰게 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손상 소견이 쌓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골이 닳아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잘 아시겠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결국은 활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각종 전신에 걸쳐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화에 따라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절은 다 생길 수 있죠. 관절이라고 하는 부위는 흔히 얘기해서 이렇게 꺾이거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부위는 다 관절이거든요. 무릎, 발목, 고관절, 척추, 손, 손목, 뭐 팔꿈치, 어깨 다 관절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기는 데가 무릎이 가장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전공하신 선생님들한테 가장 환자가 많이 오고 정형외과에서도 가장 많이 보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고 수술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또 무릎입니다. 무릎이 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일어날까요? 왜냐면 이제 몸의 무게를 두 발로 지탱하고는 과거도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체중 부하가 실리는 부위잖아요. 우리 상체에 있는 관절들은 체중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릎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생활만 하더라도 걸어야 되잖아요. 걷게 되면 체중이 계속 실리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가장 잘 발생하는 부위이고 근데 하지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 고관절보다도 특히나 무릎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더 잘 발생합니다. 왜 발생이 잘하는지는 또 뒤에서도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그러면 과연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걸으실 때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은 걷지 않으면 통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워있을 때는 통증이 없는 게 맞고요. 체중이 실릴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오래되고 시간이 오래되고 아주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면 걷지 않아도 통증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도 있거든요. 환자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걷지 않으면서도 통증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이 수십 년 이상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한 단계 더 진화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이 됐을 때는 관리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서 어머님들이 혹시 퇴행성 관절염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런 변화가 생기기 전에 잘 관리를 해서 그런 정도 단계까지 안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항상 설명을 하시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너무 뻣뻣해요. 이런 얘기 항상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퇴행성 관절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흔히 조조광직이라고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뭐 오래 앉아있다가 서 계시면 갑자기 무릎이 좀 뻣뻣하고 무겁고 이런 느낌도 많이 느끼시고 조금 걷다 보면 좀 괜찮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겪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경우에는 오래 앉아있거나 뭐 누워있거나 하다가 이제 움직임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무릎을 좀 풀어주고 움직이시는 게 뭐 다치거나 조금 안 좋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니까 그걸 좀 알아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이 부을 수도 있고 무릎이 붓게 되면 또 뜨끈뜨끈하니까 열감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장애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변형도 생기고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골극이라 그래서 잡뼈들도 많이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릎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굴곡 같은 범위,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릴 수 있는 범위 자체도 상당히 제한이 돼서 이제 관절염이 심하신 어머니들은 쪼그려 앉기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운동장애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는 움직이기 시작할 때 통증이 심해지고 휴식하면 사라지는데 이게 점점 악화가 돼서 말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휴식 시에도 통증이 생기고 통증에 의해서 잠도 못 잔다고 하시는 어머니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이거는 내 관절염 증상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됐구나. 이런 걸 좀 눈치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시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꼭 병원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종이나 관절 운동 감소도 생길 수가 있고요. 관절 강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활동을 하다 보면 보통 한 5분, 10분 정도만 지나도 많이 풀리거든요. 대부분 30분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 사이에 뻣뻣해서 다치는 경우들이 있고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풀어주고 활동을 하시면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엉덩이보다 무릎에 많이 생기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엉덩이 관절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어로 볼앤 소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홈에 대퇴골이 이렇게 싹 잘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무릎 같은 경우는 볼앤 테이블이라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밑에 뼈 위에 이렇게 동그란 위에 뼈가 이렇게 걸쳐 있는 형태거든요. 당연히 저희가 이런 평면에서 이런 공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했을 때 되게 불안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관절보다는 무릎 관절이 훨씬 더 불안정성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걷는 활동만 해도 고관절보다는 무릎 관절이 훨씬 더 퇴행성 관절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게 가장 흔한 변화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관절을 뭐 60년, 70년 이상 계속 쓰신 거잖아요.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쓰다 보면 닳고 계속적으로 충격도 받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성별.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특히 이거는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더 극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의 거의 80%에서 90%가 여자 환자고요. 남자 환자는 10%밖에 안 되고 서양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한 6대4로 조금 줄긴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활 습관 자체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뚱뚱하면 관절염 잘 생깁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어머님들 아버님한테 체중 관리 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체중 관리가 그 어떤 치료보다도 좋은 방법이니까 이것도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과도한 운동이나 뭐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나 뭐 등산 같은 운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퇴행성 관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을 한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노화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연골이 점점 닳고 기능이 약해져서 뼈를 덮고 있는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나이가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생기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관절염이 생기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늙는다고 다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꼭 관리를 잘 하셔서 퇴행성 관절염을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자가 이제 남성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원인은 뭐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가사일을 더 많이 하시고 쪼그리는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자고 여자는 근력 차이가 또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근력이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더 잘 생길 수가 있고 연골 자체의 두께도 여성분이 남성분들보다 좀 얇거든요. 그러니까 더 닳거나는 속도나 닳거나는 그런 닳거나는 정도 자체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해부학적으로도 골반 구조가 아무래도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넓은 골반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무릎에 조금 더 스트레스와 하중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가 되시면서
호르몬 변화도 많이 생기셔가지고 또 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써놓은 것처럼 저도 그렇고 뭐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고 실제로 저희가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하는 환자분들의 90% 이상이 다 여자 환자분입니다. 남성분들은 10% 미만이고요. 그리고 비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은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의 위험인자이기도 하고 진행하는 거의 위험인자이기도 하고 통증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된 모든 것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체격이 있거나 조금 체중이 나가신다 하시면 체중 관리를 잘 하시면 뭐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거나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잘 알아두시고 조치를 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외상 같은 경우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연골이 점점 닳면서 심하게 파괴되고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연골이 심하게 파괴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요건 그 다음 그림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엑스레이가 저희가 이제 가장 쉽게 찍어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뼈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극이라 그래서 잡뼈들이 얼마나 자라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를 1, 2, 3, 4단계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1차적인 진단 방법이 되겠고 거기서 조금 정보를 얻는 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고 할 때는 자기 공명에서 이제 MRI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이 검사를 해보면 조금 더 안의 상황을 관절 안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MRI는 상당히 고가 검사라서 저희가 이제 막 시행할 수 있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위에 그림이 이제 정상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이고 밑에 그림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신 분, 말기, 관절염 단계로 따지면 4단계 환자분이시거든요. 근데 보시면 제가 이제 그림에서도 표시했는데 이렇게 관절 간격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흔히 얘기해서 뼈하고 뼈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뼈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가 투과를 못하니까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고 요 사이에는 연골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말캉말캉한 조직이거든요. 그거는 엑스레이가 투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관절염이 심해지게 되면 연골도 닳고 이 연골판도 다 찢어지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뼈가 달라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뼈가 달라붙게 되면서 요 사이에 공간이 없어지는 이런 말기 변화들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보시는 것처럼 일자잖아요. 정상 관절에서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이렇게 오다리 변형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엑스레이 소견만으로도 조금 진행이 되신 분들은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방하고 치료는 어떻게 되냐? 여기 제가 트리트먼트 레더라고 해서 이제 사다리 방향으로 이제 보통 예방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변화시키는 거죠. 저희가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도 생활 습관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당뇨하고 고혈압은 상당히 관리를 잘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이 퇴행성 관절염도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거든요. 낫는 질환은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 퇴행성 관절염 나으려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제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그냥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나의 동반자로 생각을 하시고 잘 달래면서 친구처럼 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운동, 체중 관리, 생활 습관 개선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걸로 결국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 치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 조절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체중이 1kg만 증가해도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나 스트레스는 4kg에서 5kg 가까이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kg만 빼지게 되면 무릎에 실릴 수 있는 하중은 4, 5kg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뭐 5kg 이상 감량하면 좋은데 최소 3kg 이상만이라도 감량을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어머니 남들이 외래 오시면 항상 얘기합니다. 무릎 상태 너무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체중 조절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뭐 하나도 안 드셨다고 했는데 안 빠진다고 얘기를 하시고 뭐 다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조절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체중 조절하는 거 항상 머리에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요법. 또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있죠. 퇴행성 관절염,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 좋은 운동이 뭐예요? 좋지 않은 운동이 뭐예요? 뭘 조심해야 되나? 이런 걸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좋은 운동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종목으로 따지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물에서 하는 운동. 물에서 하는 건 당연히 무릎에 체중 부하가 안 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영 종에서도 종목으로 따지면 평형 발차기는 사실 이렇게 무릎에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형 발차기 쪽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하는 거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자전거 중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실내 자전거가 훨씬 좋죠. 그것도 체중 부하가 되지는 않잖아요. 이 두 가지가 무릎에 가장 좋은 운동이고, 근데 당연히 물에서 하는 거하고 자전거 타는 거 접근성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막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좋은 신발 신으시고 평지 걷는 거 1시간 정도까지 좋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빠르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어보시는 것도 같이 시도를 해보시는 게 건강에 좋고요. 뭐 태극권 요가 이런 것도 다 좋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종목으로 따졌을 때는 물에서 하는 거, 자전거 타는 거, 평지 걷기 요 세 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맨몸 운동. 맨몸 운동 했을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 가지 그림 다 외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셔야 될 거는 무릎에서 제일 좋은 거는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허벅지 근육 생각하셨을 때 앞에, 옆에, 뒤에 이렇게 사방으로 근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근육입니다.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 허벅지 앞근육. 그래서 그걸 키우는 운동이 요 똑바로 누워서 드시는 운동. 요 운동이 그래서 만약 한 가지만 고르라라 했을 때는 이 운동 열심히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땅바닥에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너무 많이 들어 올리면 요건 오히려 허벅지에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손바닥 한 뼘 정도,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한 20-30cm 정도로 올려서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를 빨리 세시면 안 되고 천천히 세신 다음에 내려놓고 요거를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한 번 하는 거를 그래도 한 세트 하실 때 한 20번 정도 하루에 최소 뭐 4-5번 이상 해주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이건 이제 옆에 맨 앞쪽은 아니고 이제 가해 쪽에 있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고요. 요거는 이제 뒤쪽에 있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고, 요건 또 이제 안쪽에 있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무릎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 사방에 있는 근육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첫 번째, 요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고, 뭐 종목으로 따졌을 때는 스쿼트가 사실은 허벅지 단련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운동인 거는 맞는데 스쿼트 할 때 항상 강가를 하시는 게 너무 많이 구부리는 동작을 원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구부리게 됐을 경우에는 무릎에 상당히 많은 부하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추천을 드리는 게 스쿼트 운동을 하더라도 90도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을 벽에 대고 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으니까 이 운동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운동 하루 이틀 한다고 티나는 거 아니거든요. 최소한 끈기를 가지고 6개월 이상은 하셔야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걷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보통 6,000보에서 10,000보 정도까지는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도 효과를 발휘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걷기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10,000보가 넘어가시면 조금 부하가 걸리고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항상 6,000보에서 10,000보 정도 사이로 유지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살짝 속보를 하셔서 숨찬 정도를 한번 느껴보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주 3, 4회 정도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시는 건 당연히 안 좋겠죠. 본인의 체력을 고려해서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될 운동이 뭐냐? 첫 번째로 꼽는 게 등산입니다. 등산 취미로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은 100%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입니다. 등산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산 같은 경우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잖아요. 내리막에서는 무릎 관절의 하중이 평지를 걷는 것보다 훨씬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게 되면 결국 이제 무릎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 특히 또 등산 같은 경우는 그 길이 고른 게 아니라 되게 바위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르지 않는 길이 많아서 사실 무릎에 상당히 더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등산 같은 경우는 제가
등산을 취미로 하셨던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는 취미 생활을 좀 바꾸시는 게 좋겠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등산을 도저히 못 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산에 가는데 둘레길을 걸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저희 한국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 이런 자세잖아요. 양반다리,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이 세 가지 동작의 공통점이 뭐죠? 무릎을 많이 꿇는 동작이거든요. 이런 동작들은 기본적으로 동양인들이 많이 하는데 이런 동작들이 동양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퇴행성 관절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되도록 피하시고 미국 사람처럼 지내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거든요. 의자 생활 하시고 최대한 땅바닥 생활 피하시고 이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하시는 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더라도 더 진행이 되지 않게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걸 꼭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낫게 하는 게 치료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완치는 아닙니다. 병이 진행될 수 있는 원인을 줄이고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것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물리치료, 약물치료, 수술치료로 나뉘는데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재활운동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을 키우는 운동하고 뭐 스트레칭 같은 걸 하시고 무릎에 안 좋은 활동들을 되도록 피하시는 이런 방법들을 꼭 주의해서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으로 따졌을 때는 실내 자전거 타기, 물에서 하는 운동, 그리고 가벼운 산책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 두시고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야 되는 운동 제가 엑셀을 쳐놨는데요. 등산, 계단, 앉았다 일어나기, 달리기 결과적으로 경사진길에서 하는 운동들은 다 무릎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경사진길에서 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단련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하신다고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근육을 단련시키는 활동을 하더라도 항상 평지에서 하시고 계단은 어쩔 수 없을 때는 사용을 하시더라도 피할 수 있으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물요법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죠. 뭐 소염제, 진통제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사 뭐 어머님들도 많이 맞으시겠지만 연골 주사, 뭐 DNA 주사, 또 뭐 소염제 주사라고 해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고 사실 요새는 무릎에 놓을 수 있는 주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주사들도 낫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광고에서 뭐 연골이 재생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주사는 없거든요. 이런 주사의 기본 개념은 증상을 완화시키고 무릎을 조금 부드럽게 해준다. 결국은 타이어에 기름칠을 해주는 거지 타이어를 새 걸로 바꿔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약물 치료도 결국은 다 증상 치료거든요. 관절염을 아직까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약물을 저희가 열심히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약물 치료의 한계는 증상 조절에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진통소염제의 기능은 염증을 줄이는 항염 그리고 진통 효과를 줄이는 진통 그리고 뭐 열이 있을 경우에 열감을 줄이는 해열작용 이런 것도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도 아버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약 오래 먹으면 속쓰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장이 조금 약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약들을 오래 복용하시게 되면 뭐 흔하게 해서 심각하게는 뭐 위에 구멍 뚫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천공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약들은 평생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 증상이 심하실 때는 잠깐 도움을 받았다가 또 괜찮아지시면 또 끊었다가 이렇게 약간 유도리 있게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약을 드시더라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유념해 두시고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죠. 뭐 글루코사민, 초록홍합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 이거 좋냐고 매번 물어보시거든요. 드셔보시고 좋으면 드셔도 됩니다. 이 성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무릎에 좋은 성분들 다 들어있는 건 맞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효과가 명확하게 있냐? 아직은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확인되게 있는 증거는 없어서 이거는 무조건 먹으라고 얘기를 드리진 않고 근데 실제로 드셔서 효과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드셔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런 모든 치료를 다 하고 내 생활습관 개선도 잘 했는데 결국 효과가 없고 너무 아프다. 이제 그때 수술을 고려해봐야 되겠죠. 수술 같은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제 뭐 레이저 치료라고 얘기를 들으시거나 뭐 시술이라고 얘기를 들으시는 게 대부분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제 절골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교정술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여기보다 더 진행이 됐을 경우에 하는 게 이제 인공관절 수술, 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절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연골판을 절제하거나 여기 보시면 연골이 닳아있는 부분에 재생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이 될 거고, 절골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다리 변형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체중이 자꾸 안쪽에만 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은 더 안 좋아지고 오다리 변형도 더 심해지고 하는 이제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다리를 이렇게 똑바로 펴주는 교정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관절염 진행도 막고 그 좀 손상되었던 연골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이런 절골 수술도 시행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도저도 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끝판왕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인 거죠. 정 안 됐을 때 해보실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공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수술은 아닙니다. 인공관절을 낀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20대로 돌려드린 거는 아니고, 항상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거는 본인이 만족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인공관절은 수명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퇴행성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잠 잘 자시는 게 중요하고, 항상 즐겁게 생활하시고 영양 섭취도 잘 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체중 조절하시는 거, 이 부분에 항상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는 노화와 관련돼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치료 안 하고 다 지내셨거든요. 하지만 요새는 이제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충분히 증상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잘만 관리를 하시면 예방도 가능하고 진행이 되는 것도 최대한 늦출 수 있으니까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인식을 바꾸시고 조금 더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강남성심병원은 여기서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서울성모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오늘 이제 무릎 관절염의 치료를 중점적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크게 보면 이런 정도죠.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수술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 거고, 비수술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좌식 생활 같은 게 가장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피한다. 그리고 체중 감량 굉장히 중요하죠. 무릎은 하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하중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자기 체중의 한 5% 정도만 빼면 좋아집니다. 뭐 그래서 좀 한 60kg 정도 에버리지로 보면은 한 5kg 뭐 그 정도만 빼셔도 충분히 증상이 좋아지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운동을 해서 좀 감소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아까 운동은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평지 걷는 거 한 6,000보 정도, 보통 어르신 걸음으로 하면 한 4, 50분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걸으시면 되고, 뭐 수영 아크로빅 굉장히 좋고, 자전거는 아까 타실 때 이제 좀 안장을 많이 올려놓고 타셔야지, 안장을 낮춰놓으면은 무릎이 많이 구부러져 가지고 굉장히 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 약물 치료는 사실 어르신들이 거의 받으시는 약의 한 90% 정도는 요 진통 소염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진통 소염제고, 증상은 많이 좋아지죠, 약 먹으면. 그렇지만은 아까 위에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위염이나 위출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약을 먹는데 좀 속이 쓰리다 그러면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약을 종류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위장 보호제를 좀 더 추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중에 또 연골 보호제도 또 주변에서 뭐 지인분들이 뭐 글루코사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관절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제 관절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먹는다고 해서 그 연골이 바로 생기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다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먹어야 해서 뭐 도움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과학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사랑으로 전달해 준 거니까 먹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거는 드시고 자기 돈으로 사 먹지는 마시고 누가 선물해 주면은 그냥 감사하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할 때 보통 이제 진통제냐 치료냐 이거 굉장히 따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 이거 치료되는 거 아니면 안 먹겠다. 이거 그냥 단순히 진통제면 나 그냥 참을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진통제이기도 하고 치료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관절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염증이 이제 무릎 안에 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두 달 정도는 먹고, 근데 이제 계속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은 계속해서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래 먹으면 이제 살찐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살찌는 거 근데 사실 약 먹어 살찌는 게 아니에요. 아프니까 운동도 많이 안 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간혹 가다 약 먹으면은 이게 좀 순환이 좀 안 돼가지고 얼굴이나 이런 게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살찐다고 느끼지만은 사실 약 먹어서 살찌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드시면 되고. 이제 주사요법도 많이들 맞으시잖아요. 근데 주사 맞을 때 이제 주사의 그 모양을 쫙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거 어때요? 투명해 보이죠? 이렇게 투명한 거 맞으시는 거는 대개 이제 연골 주사, 하이알루론이라는 이제 연골 주사가 되겠고요. 대부분 이제 윤활이나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로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너무 심한 관절염에서는 사실은 이 윤활제를 써봐야 윤활이 될 게 없잖아요. 뼈가 딱 붙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효과가 좀 더 좋고 비교적 이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선생님이 놔주시는데 이렇게 우유빛깔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뼈 주사 같은 게 되고 이거를 맞으면은 사실은 염증이 확 가라앉기 때문에 통증이 확 좋아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래 안 가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아프죠. 이제 그거 주사 맞았다 그러면 이 주사 맞은 겁니다. 근데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은 이게 국소적으로 면역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염증이 있다든가 내가 무슨 당뇨 환자, 당뇨는 염증이 잘 생기니까 아니면은 항응고제, 무슨 뭐 심장이나 뭐 뇌가 안 좋아서 뭐 드시는 거 있죠. 아스피린 뭐 이런 거 여러 개 드시는 분들은 이런 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뼈 주사라 그러면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뼈 주사라고. 그럼 진짜 뼈에 넣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뼈에 넣는 게 아니고 관절에다 넣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 연골 주사랑 똑같이. 근데 이제 그리고 이걸 맞는다고 해서 뼈가 녹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짧게 간다. 증상이 호전이. 그러니까 계속 놔달라 그래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주사를 계속 맞으면은 염증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 맞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대개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맞는 거는 굉장히 안전하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병원 가서 이렇게 좀 물어보면은 의사 선생님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좀 기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제 관절경으로 하는 수술. 소위 내시경이라 그러는 거. 시술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맨날 나 시술 받았어.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 다음날 퇴원하니까 수술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죠. 그렇지만 사실 마취 다 걸고 하는 수술은 수술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연골판이라는 게 뼈와 뼈 사이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건데 얘가 좀 찢어져 있으면 걔만 좀 다듬어내는 거.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연골이라는 거는 이제 뼈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매끈한 조직인데 얘가 닳는 게 이제 관절염이잖아요. 얘가 좀 국소적으로 다 달았으면 안 되고 일부 정도 조금 뭐 50원짜리 동전 정도 좀 달았다 그러면은 연골을 재생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수술이고 근위 경골 절제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다리 교정술 들어보셨어요? 오다리가 이렇게 관절염이 생기면 오다리가 되는데 오다리를 피는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르신들 지금 양쪽에 오른쪽에도 이빨이 있고 왼쪽에도 이빨 있죠. 근데 오른쪽에 이빨 다 썩으면 어느 쪽으로 씹어요? 왼쪽으로 씹죠. 아까 무릎 관절염은 어디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안쪽에 많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대개 오다리가 이렇게 되면 안쪽으로 체중이 가니까 안쪽에 많이 아프거든요. 거기 이제 관절염이 많이 오는데 그런 거를 이제 교정을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디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이가 아프는데 왼쪽 이로 쉽게 하는 것처럼 오른쪽,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안쪽 무릎이 안 좋으면 바깥쪽으로 디뎌지게 뼈의 모양을 바꿔주는 게 이 오다리 교정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진짜 이거저거 해서 안 되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는 거죠. 인공관절 수술은 안쪽만 안 좋아서 안쪽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릎 전체가 안 좋으면 그냥 전체 인공관절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그래서 관절경 수술의 장점은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구멍을 한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 뚫어가지고 이 카메라가 들어가서 여기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연골판 뭐 절제술 같은 거 사실 수술하는 시간만 따지면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다음날 퇴원할 수 있는 거죠. 회복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고 째고 하는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비교적 젊고 연골판만 딱 안 좋다든가 연골만 딱 안 좋다든가 이렇게 좀
경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연골발 절제술 사례를 보면은 여기 지금 요게 이제 연골이 위쪽 연골, 아래쪽 연골인데 여기 보면 이게 연골판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너저분하죠? 이게 원래는 아주 깔끔해야 되는데 이게 찢어져 있어요. 그러면 연골도 괜찮고 연골판만 좀 안 좋으면 전체 인공관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봐서 이 다듬는 기계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다듬어내는 거. 이런 게 이제 연골판 수술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뭐 증상은 뭐 요거 때문에 증상이 있었다 그러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퇴원하는 거고. 연골재생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MRI 검사를 찍어보면 연골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연골인데 여기 보면 연골이 좀 없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문푹 파여 있듯이.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요 연골인데 연골이 있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없죠. 그래서 연골이 일부 안 좋으면 실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연골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연골을 재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MRI 1년째 찍어보면 아까 이렇게 파여있던 부분이 메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시경으로 가능한 수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연골판만 딱 안 좋다든가 연골만 안 좋을 때, 조금만 안 좋을 때 하는 수술이고 심한 경우에는 못 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오다리 교정술은 아까 얘기했지만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쪽에 관절염이 생기는데 안쪽으로 디디니까 계속 아프니까 뼈를 갖다 바꿔줘가지고 바깥쪽으로 디디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이제 오다리 교정 수술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가 이제 엉덩이 뼈인데 엉덩이 뼈랑 이 발목하고 선을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원래는 무릎 중심을 지나야 되는데 이 환자분이 약간 안쪽으로 지나는 건 이제 오다리 변형이 된 거거든요. 여기 안쪽에도 관절염이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연골이 이렇게 좀 없는 부분이 있고 연골판도 좀 찢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내시경으로 보면 요게 지금 이 부분이 연골인데 여기 지금 살구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뼈예요. 이제 뼈가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뼈하고 뼈 사이에 이 연골판이라는 그것도 찢어져 있고 이런 경우 이런 것도 좀 다듬고 연골 재생을 하면서 다리 모양을 지금 어때요? 이제는 고관절에서 엉덩이 뼈에서 발목까지 선을 이렇게 그으니까 무릎 중심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갔죠? 아까는 이렇게 오다리로 휘어 있었는데 오다리를 핀 거예요. 핀 거. 그러면 안쪽으로 막 디뎌지다가 이제 바깥쪽으로 살짝 디뎌지니까 통증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1년째 이제 관절경을 찍어보니까 연골이 파여있던 부분이 이렇게 싹 재생이 되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다리 교정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데, 인공관절 수술은 여러분들 여기 금리하신 분 계세요? 금리? 그리고 금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빨을 좀 이렇게 금리 모양으로 좀 이렇게 막 다듬죠? 이렇게 쏙 씌우죠, 금리를.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연골이 이렇게 막 달아 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인공관절 모양에 맞춰서 뼈를 자른 다음에 금속을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금리를 씌우면 그냥 좋아지듯이.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이 되고요. 아까 무릎의 구조를 기억해 보시면은 뭐 안쪽도 있고 바깥쪽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안쪽이 안 좋거든요. 안쪽만 안 좋고 바깥쪽이 비교적 괜찮으면 이 부분적으로만 금속을 씌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부분 치환술이 되고 안쪽 바깥쪽이 다 안 좋다 그러면은 전체를 다 씌우는 수술을 하는 게 전체 치환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인공관절은 여기서 엑스레이 보이시죠? 여기 보면 바깥쪽은 그냥 두고 안쪽만 이렇게 인공관절을 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안쪽만 수술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째게 되고 피도 덜 나고 통증도 좀 적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로 복귀도 좀 빠르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여기 사례를 보시면은 이분도 지금 보면 MRI를 보면 안쪽은 연골이 다 달아 있고 연골판도 다 찢어져 있는데 바깥쪽은 비교적 괜찮아서 이렇게 안쪽에만 인공관절을 씌웠습니다. 이 전체를 씌운 게 아니고 안쪽에만 이렇게 인공관절을 한 게 되겠고요. 전체 인공관절 수술은 이게 뭐 안쪽 바깥쪽 할 거 없이 그냥 다 관절염이 오신 분들 제일 이제 심한 상태에서 하는 거고 되게 이제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 언제 하냐 뭐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85세가 살짝 넘어가요. 지금 90 가까이 됐죠? 인공관절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옛날에는 15년 정도 썼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인공관절의 수명은 보통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65세 정도의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한 20에서 25년 쓰면은 거의 90세까지 쓰니까
그냥 반영구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김만수 교수님처럼 수술 잘하는 분한테 가서 하셔야지, 아니면은 그냥 막 하게 되면은 인공관절 10년밖에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수술을 잘하시는 분한테 가서 수술하는 게 중요하고, 수술을 잘하시는 분이라도 가끔씩 전날에 무슨 뭐 약주했다든가 아니면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다.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이따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공관절은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무릎 안쪽도 안 좋고 바깥쪽도 안 좋고 앞쪽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만 인공관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리도 지금 보면 많이 휘어 있죠. 여기서 여기 고관절에서 발목까지 선을 그었을 때 무릎 중심을 딱 지나줘야지 똑바른 무릎인데 이미 많이 삐딱하게 지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딱 씌워 놓죠. 그래서 인공관절이 이렇게 씌워져 있고, 고관절에서 발목까지 선을 그게 되면 무릎 중심을 이렇게 언저리를 잘 지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수술이 잘 됐고 보통 한 20에서 25년 정도 잘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공관절 하게 되면 수술하면은 못 걷는다, 난 무릎도 못 구부려주고 완전히 뭐 더 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시는 분들 많죠. 그게 다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바로 수술한 다음 날부터 많이 바로 걸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한 다음 날 보통 구부려 보면은 한 90도 이상 다 구부러져요. 그리고 퇴원할 때쯤 되면 한 120도에서 130도 정도, 인공관절이 보통 그 정도 구부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다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면은 수술한 지 5일 됐는데, 이거 수술한 지 5일 되신 분이에요. 뭐 이 정도까지 구부러집니다, 그냥. 예, 그래서 뭐 수술하면은 뭐 뻗정다리 되고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사실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수술 전에 이제 많이 삐딱하시죠, 다리가. 근데 이분도 아무튼 수술한 지 2주 됐는데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봐도 잘 된 것 같죠? 예, 그래서 잘 걸으시는 거, 여기 보면 이렇게 똑바로 돼서 잘 걷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잘 걸으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핵심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제 로봇 인공관절인데,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운전을 한다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이제 교대잖아요? 집이 삼성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을 키고 갈 때도 있고 안 키고 갈 때도 있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 그렇죠. 어디에 갑자기 사고가 나 있어가지고 정체 구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내비게이션 안 키면 모르죠. 그냥 출발하는 거죠.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어디 어린이 보호구역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놓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제한 속도 뭐 50km 구간, 60km 구간 그런 거 다 외우세요? 못 외우죠?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준다는 거예요. 수술을 할 때, 내가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인공관절 수술은 1도 1mm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1도 1mm 눈에 거의 뭐 보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오차가 없이 수술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 그런 개념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목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책상을 만들어요, 책상을. 근데 지금 보면은 요 면하고 요 면이 90도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90도인데 이 사람이 이거 만들 때 이게 91도인지 92도인지 좀 약간 틀어져도 모르잖아요, 사실 눈으로는. 근데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1도가 좀 틀어졌으니까 조금 더 바로 하세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 또 우리가 이제 요거를 목수가 이걸 깎는다 그랬을 때 뭐 자를 대고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할 때 뼈를 자를 때도 그 자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톱을 이용해서 자릅니다, 뼈를. 그런데 그 자를 어디다 둘까요? 무릎으로 치면은 대퇴골에 그 가운데 구멍을 크게 뚫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골수가 있거든요. 이 골수를 뚫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그런 장치가 없이 그냥 로봇이 이제 이 무릎에 이제 무릎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실시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와서 자르니까 그런 자를 갖다 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도 덜 나고 그런 구멍을 뚫으면서 나오는 그런 합병증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은 엑스레이를 찍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뭐 이렇게 수술할 거야 이런 걸 재단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CT를 찍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그 환자의 원래 뼈 모양을 알 수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보다 세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술 중에도 이런 대퇴골에 구멍을 뚫어서 절삭 가이드라는 거를 장착하지 않고 그냥 로봇이 들어와서 자르기 때문에 피도 좀 덜 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과정을 좀 알려드리면은 이게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CT를 찍습니다. 어르신들의 CT를 찍고 어르신들의 이제 무릎 모양을 갖다 3D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술장에서 째지 않고도 환자분의 무릎 모양을 3D로 우리가 의사가 알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는 조금 딴 사람들보다는 좀 움푹하네. 여기는 좀 튀어나왔네. 아, 이걸 좀 조심해야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미리 다 알고 이제 수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 좀 조그맣긴 한데 이렇게 무릎 모양이 있는데 이게 지금 3D 시트로 재건한 환자분들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정밀하게 앞에서 보기도 하고 뒤에서 보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장에서 이제 환자의 무릎이 얼마나 흔들거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뼈를 갖다가 절삭을 로봇이 와서 별다른 그 아까 전에 자 같은 거 없이 그대로 절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성들을 보면은 굉장히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수술 전에 3D CT를 찍어서 수술 계획을 굉장히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엑스레이로 보여지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런 부분 없이 할 수가 있고 또 환자에 맞춰서 수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팔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절삭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게 대퇴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이렇게 구멍을 뚫는 게 없다는 거죠. 로봇 인공관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도 덜 나고 또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뼈를 자를 때 사실 뼈만 자르는 게 아니고 뼈 바로 밖에는 여러 가지 연부 조직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살도 있고 뭐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근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톱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도 나고 옆에 연부 조직 자르고 잘못하면 신경이나 혈관 같은 것도 건드릴 수 있겠죠. 그걸 원천적으로 방지해 놨어요. 이 로봇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녹색의 선이 있죠. 이 선을 벗어나지 못하게 이 톱이 이미 로봇이 다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된다. 그리고 연부 조직 손상도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증이 좀 적을 수밖에 없고 회복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사실은 뭐 아주 옛날부터 시작됐던 건 아니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거는 2018년인데 지금 예전에 한 400건 정도 했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2만 건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만큼 환자분들이 로봇을 선택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20% 정도 되는 수술은 로봇 인공관절로 이루어지고 있고 임상 결과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상했듯이 많이 정밀하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환자분들이 재활에 걸리는 시간 또 통증과 관련된 지표들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아프고 뭐 구부러지는 것도 굉장히 잘 구부러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환자분들이 만족도를 수술하고 나면 이제 만족해야 되잖아요. 뭐 의사가 아이고 병원 가는데 너무 엑스레이가 너무 좋아요. 환자분 수술 잘 됐어요. 근데 내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들려요? 그거 뭐 이상한 얘기잖아요. 나는 아픈데 왜 잘 됐다 그러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수술의 만족도인데 지금 로봇 인공관절 수술 만족도가 90%가 넘어가고 70% 이상의 환자들이 이제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수술률도 어르신들 걱정되는 게 아까 제가 20년, 25년 써야 되는데 10년밖에 못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걸 이제 재수술률이라고 하거든요. 그 재수술률이 일반 인공관절이 2.7%인데 비해서 0.6%로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결론적으로 뭐 수치가 좋아지고 이런 걸 떠나서 만족해하고 실제 재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로봇이 나오면서 줄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아무튼 1부에서는 김만수 교수님이 전체적인 그런 걸 알려주셨고 저는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Q&A 시간 한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정말 알찬 강의 잘 들었습니다.